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습지에서 관련 내용 다시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교과서에 있는 자료 같이 보고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에 대해서 이제 수업할 거고요. 여기 3번 이후 3번, 4번 그리고 PPT 내용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수업을 할 때 이전 사진 우리 학습지를 안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학습지를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전 차시 진단 평가. 자, 이 부분에 1910년대 일제는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했죠. 헌병 여기다가 왜 안 써질까요? 자, 헌병 경찰 제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헌병 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했다. 자, 이번에 일제가 1910년대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 토지, 조사, 사업.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문화통치를 표방했다. 3.1운동 이후에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다. 무단통치의 한계를 절감했다. 10년 만에 대대적인 한국인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 계산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한국인들을 통치하는 데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 자, 그래서 문화 통치를 실시했다.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 라고 표방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관 총독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관 총독이 임명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헌병 경찰 대신에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지만 경찰관서와 경찰관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었죠. 3배 이상, 4배 가까이. 그리고 고등경찰제라고 하는 기존의 경찰 조직과는 별도로 이런 고등경찰이라고 하는 거를 신설해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한다라는 특수한 목적을 띈 경찰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 4배 가까이 경찰 수를 증가하고 경찰서를 확장하고 비용도 증가시키고 고등경찰제를 신설하는 이 당시에 이러한 통치 방식이 과연 이전보다 뭐 그런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했었죠. 이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었죠. 자,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항일민족운동을 더욱더 탄압하겠다는 실질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훨씬 억압이 뭐 줄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부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확인을 했었죠.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은 다 검열당하고 삭제당하고 정간당했기 때문에 역시 탄압은 있었다는 거지. 뭐 자유를 부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조차 부분 허용도 아니었다. 실제로는 다 검열당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화 통치, 그들이 말하는 문화 통치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고 실제 그 실상은 이것에 가까웠다라고 했죠. 제한된 자유를 허용해서 일제 협력자들을 양성해서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제한된 자유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이때 이 지방자치제도 부면협의회, 도평의회 이것들은 의결권이 없었다. 실제로는 의사결정권이 없었다. 그냥 단순한 자문기구였다. 그래서 일본인이나 지방 유지들, 지주들 이들이 거의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 이 협의회, 평의회 감투 씌워주면서 친일파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없었고 한국인의 취학률도 저조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분열 문화 통치의 목적은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였다. 자, 이들은 민족 개조론,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굉장히 열등하기 때문에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런 주장. 그다음에 자치론.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이라도 얻는 게 최선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참정권이라도 얻어야 된다.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스스로 패배의식에 젖게 되고 결국에 민족운동의 힘이 약화되고 우리 스스로 독립운동 진영이 분열되고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교묘히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려는 일본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부분을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교과서 166쪽에 문화통치의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볼게요. 자, 세 번째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입니다. 1919년 9월 사이토 총독의 시정방침 군시 3.1운동 직후죠. 자,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통해 자료와 같은 시정 방침을 발표하고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라며 문화 통치를 내세웠다. 자, 이러한 변화에는 무단 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 3.1운동이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같은 것들이 작용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조선 통치의 방침인 일시동인의 대의를 존중하고 여기서 일시동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 한자죠.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본다. 동인 같을 동자잖아요. 인자하다 할 때 인자잖아. 어질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로 평등하게 보아서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우리 일본인들과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보고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일시동인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평화를 확보해서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대원칙으로 일찍이 정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관제를 개혁해서 조선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겠다. 자, 구체적으로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요? 총독 임용을 그전에는 군인 출신으로 한정지었다면 이제는 문관 출신으로 늘리잖아요. 그쵸? 뭐 실제로는 임용되지 않았지만 사이토 총독은 1919년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일단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겠다. 문관 출신 총독도 임용하겠다. 그 다음에 경찰 제도를 개정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보통 경찰제에서 헌, 아, 뭐래. 헌병 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로. 그쵸? 그리고 고등 경찰제도 신설했죠. 일반 관리나 교원의 복제를 폐지하겠다. 어, 이전에는 우리 무단 통치 시기에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했잖아요. 그걸 폐지시켰죠. 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점점점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그 관해서 더욱 고려해서 각각 그 할 바를 얻게 하고 그 장래 기회를 보아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겠다. 구체적으로 부면협의회, 도평의회 설치하죠. 그리고 부면협의회는 민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 협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게 하죠. 자, 그런데 그것도 실상을 보면 우리 의결권이 없는 단순한 자문기구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본인들, 지주들, 해당 지역의 유지들, 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죠, 결국에.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총독이 말했던 이런 문화 통치의 방침은 굉장히 실제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뭐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교과서 167쪽에 생각을 키우자 볼게요. 문화 통치의 실상. 자, 자료 1번을 보면 친일파 양성책 일부입니다. 일부. 자, 일부 가져와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거 1920년에 사이토 총독이 발표한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자, 여기서 보면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서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서 각 계층에 다 침투시켜서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 집권해가지고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안친다. 자, 종교를 중앙 집권화해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용화 시킨다. 이거는 약간 그 조금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어용화라는 건 친정부화 시키는 건데 약간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제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조선인 부호와 자본가에 대해서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자, 우리 아까 앞전에 봤던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총독이거든요. 사이토 총독.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문화 통치에 방침해가지고 일시동인 한국인들도 똑같이 사랑하겠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겠다. 총독 임용 범위도 확장하고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고 뭐 이 얘기랑 지금 이 얘기랑 완전 반대죠. 뭐가 더 본심에 가깝겠어요. 이거겠지. 이거. 실제 문화 통치 실상은 이거야. 아까 앞에서는 듣기 좋으라고 교묘하게 이제 바꿔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통치에 실제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이렇게 친일 조직을 확대해가지고 친일파의 수를 증가시켜서 결국에 우리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겠다. 자,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료 3번 보겠습니다. 치안유지법 관련해서 한국인 구속자 수.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지거든요. 1925년. 자, 구속자 수가 4명이었다가 자, 그 다음에 46명 자주 줄었다가 나중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1년이 되면 268명. 그 주로도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 1번 자료 1을 읽고 문화통치의 실질적 목적과 문화통치가 실질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문화통치가 민족운동에 미친 영향을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을 먼저 써볼까요? 목적, 자, 이렇게 쓸게요. 민족 분열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폭력적인 식민지 정책을 숨기고 교묘히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는 것. 자, 이게 목적입니다. 교묘히. 자, 지금 여기 보면 폭력적인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았어. 무단 통치 시기든 문화 통치 시기든. 지금 치안유지법 관련해 가지고 구속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자,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그걸 교묘히 숨긴다는 거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하고 문관 출신 총독을 임명한다 하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부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육기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전과 달라진 것처럼 교묘히 속일 뿐이지 전혀 폭력적인 그런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더 나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 통치가 자, 우리 민족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아까 그 민족 개조론이라든지 이런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민족 개조론 이렇게 쓸까요? 일부 지식인들이 민족 개조론, 자치론, 참정권론 등을 주장하여 민족운동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는 더 힘들어졌겠죠. 우리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본에 저항해서 독립을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독립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적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라는 적, 우리 내부의 친일파들.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리고 자료 2와 자료 3을 분석해서 문화 통치의 기만적인 측면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기만적이라는 말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 자,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자료 2번 관련해서는 보통 경찰제를 실시한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경찰력의 규모를 증가하고 고등 경찰제를 실시하고 했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력의 규모를 증가하고 고등경찰제와 여기 자료 3번에 나오는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그쵸? 지금 자료 2번, 3번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면 지금 보통 경찰제를 실시를 했지만 이렇게 경찰 기관이나 경찰 인원 비용도 늘리고 치안유지법도 만들고 고등경찰제도 실시하고 오히려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감시를 강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 넘기려고 이제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를 다시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자료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자, 문화통치의 실상을 정리해보자. 자, 일제의 검열로 기사가 삭제된 신문, 우리 교과서에서 같이 본 신문이에요. 자,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였으나 여기다가 자, 검열을 실시해서 일제에 비판적이거나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를 삭제하고 정간 또는 폐간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쓰고 우리는 오늘 산미등식 계획에 대해서 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중간에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실시됐다가 이제 또 중단됐다가 하거든요. 자, 산미증식 계획. 우리가 1910년대에 실시되었던 대표적인 경제수탈 정책을 토지조사 사업을 꼽는다면 산미증식 계획은 이제 20년대를 보지 보통 20년대 실시된 경제수탈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이제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 할 때 산자예요. 쌀 미자예요. 쌀. 자, 그러면 쌀 생산을 증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계획.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했다는 거, 그럼 쌀 생산을 늘려서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어디로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일까요? 일본으로.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시켜서 쌀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 뭔가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일본 내에서 쌀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본에 왜 쌀이 부족해지게 됐을까? 배경을 보면 자,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1차 대전 이후로 일본이 공업화가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1차 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자, 삼국 협상편에 서면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삼국 협상편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라던가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공업 제품들을 공급해 주면서 굉장히 일본이 공업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공업이 진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공업이 진행된다는 말은 이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노동력.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력.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농사 짓는 인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쌀 생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잖아요. 일본 내에서.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말은 쌀을 사 먹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쌀 생산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부족해. 쌀 수요는 늘어나. 쌀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부족한 쌀을 그렇다면 한국에서 확보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을 하게 돼요. 그게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품종으로 품종 개량도 하고 밭을 논으로 농토 개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수지나 제방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리조합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비료도 사용을 하게 돼요. 비료를 쓰면은 토질이 좋아지니까는 쌀 생산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이제 노력이 진행이 돼요. 자, 우리 교과서 168쪽을 보면 이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리조합이란 수리시설. 그러니까 수리시설은 아까 뭐 저수지, 제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방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에 이런 콘크리트나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뚝 같은 거를 쌓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뭐 홍수 예방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수리시설의 신설, 보수, 관리 등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자, 지주가 부담하던 건설비와 조합비를 소장농에게 전가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이런 거, 비용은 지주가 부담해. 아니, 땅 주인이 부담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소작농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소작농들은 이런 우리 아까 봤던 이런 뭐 품종 개량에 드는 비용이라던가 뭐 비료 사용비라던가 수리조합에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뭐 제방을 보수해야 된다, 제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비용 다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지주들이 부담시키지 않고 이렇게 농민들이 뒤집어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전에 농민들이 이런 토지조사 사업 이후로 경제적 지지가 굉장히 약화되게 되면서 기한부 계약 소장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계속 소작농들한테 이런 게 전가가 되면서 소작농들이 지주들한테 내야 되는 소작료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는데 이런 각종 비용을 전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농민들의 처지가 더 악화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게 되면 학습지. 자, 그래서 결과. 자,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한번 같이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산을 추진하게 되는데 증산이라는 거는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증산량에 비해서 일본으로 이출되는 쌀의 양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일본으로 나가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주들이 일본에 막 쌀을 파는 거야. 그게 돈이 되니까. 토지 회사나 지주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농민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뭐 또 화전민이 되거나 이 빚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또 화전민이 되거나 또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가거나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자, 쌀 생산량과 쌀의 일본 이출량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이 초록 색깔이 생산량이고 보라 색깔이 이출량이거든요. 자, 생산량이 점점점 보면 그렇게 늘었다고 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 뭐 수리조합비나 뭐 품종 개량비 이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전가를 하니까 뭐 얼마나 그게 뭐 효과적으로 늘어났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으로 나가는 양은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 그래서 음, 일본으로 나가는 쌀의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쌀 양은 그러면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국내의 쌀의 가격은 폭등하겠죠. 자, 이 부분 보면 지금 쌀 생산량에 비해서 쌀 이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쌀 국내에서는 쌀이 부족해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쌀의 그 가격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람들이 쌀을 소비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먹던 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런 이제 뭐 잡곡 같은 것들로 이제 때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음, 자, PPT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건 보면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나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쌀들입니다. 자, 1920년대 농민의 생활 볼게요. 봄에 모짜리를 할 때쯤이면 벌써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모짜리를 할 때쯤이면이라는 말은 이제 모내기를 할 때쯤이면 벌써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벌써 봄 되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씨 뿌리기에서부터 모를 옮겨 심고 비료주고 풀 뽑고 수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드는 비용은 다시 빌려야 돼. 빌리는 조건도 약 반년 동안 18의 이자를 부담한다. 반년에 18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빌렸다. 이자가 10이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죠?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반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이자가 비싼 거야. 그래서 극히 불리한 조건인데 그나마 코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빌고 해야 빌릴 수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빌리는 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살기가 팍팍했을까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고창군의 인구. 자, 고창이라는 곳은 전라도에서도 엄청 비옥한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 자,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나마 먹을 게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자, 인구 10만 5천 명 중에서 하루에 3끼를 먹는 인구는 23%밖에 안 돼요. 하루 2끼를 먹는 인구가 45%, 한 끼 먹는 인구가 30%, 그러니까 3끼 먹는 인구보다 한 끼 먹는 인구가 더 많아요. 이 중에 쌀밥을 먹는 인구는 21.7%인데 비해서 잡곡을 먹는 인구는 48%, 약 50%, 절반이 잡곡을 먹고 거기다가 또 잡곡도 모자라 잡곡에 풀잎을 섞어 먹는 사람이 25.5%.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사람, 잡곡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은 4.5%나 됐다. 제일 평야 지역에 먹을 게 많은 지역의 사람들 현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더 열악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일제강점기 농민의 계층별 구성 보면은 자 지금 여기가 소작을 짓는 비율 자작 자소작 1916년이면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네요. 자 보면은 이제 점점점 갈수록 소작 짓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절반을 넘었죠. 10몇 년 만에. 그리고 그 자소작 비율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자작을 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20년대 그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화전민도 이렇게 잡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민 처지가 악화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여기 오른쪽에 산미증식 계획 실시의 배경과 결과를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일제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됐어. 뭐 하던 중에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중에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돼서 쌀이 부족해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하지만 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면서 한국의 식량 사정은 악화됐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한 끼에 잡곡을 먹는 비율, 잡곡에 풀잎을 섞어 먹는 사람들의 비율, 잡곡에 나무 풀뿌리 이런 거만 먹는 사람들의 비율 확인했었습니다. 세 끼 먹는 사람들보다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일제 산업 정책의 변화 4번 확인할게요. 자, 1920년에 일본은 회사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1920년이라는 시기를 잘 봐야 돼요.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굉장히 공업화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합니다. 우리 1910년 회사령이 만들어졌을 때 이 회사령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굉장히 일본 기업이 막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자본이 막 축적되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에. 그래서 자본을 축적한 일본 기업이 자유롭게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을 축적한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이윤 창출의 한계를 느끼게 되자 이제 자유롭게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고제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관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의 종류인데 뭐 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자,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국경을 넘어갈 때 붙는 세금이 관세예요. 관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B라는 국가로 수출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이 자동차 가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관세를 20만 원을 붙여. 그럼 B 국가에서 수출하면은 B 국가로 수출을 하게 되면 B 국가에서는 이 자동차가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12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세를 붙이는 이유는 B 국가에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100만 원에 팔아. 자, 그런데 A라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대해서 지금 이 B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관세를 붙여주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죠? 자, 그런데 이 관세를 없앤다는 거예요. 없앤다고. 일본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A 국가가 일본이고 B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해봐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아무것도 안 붙여. 그러면은 우리 이 당시에 일본 제품이 질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질이 좋겠어요? 일본 상품이 질이 좋겠죠. 우리나라보다 산업혁명을 먼저 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리고 원료도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원료를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무역이 활발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상품이 더 질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 상품이 관세를 하나도 안 붙여주면은 가격도 저렴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 제대로 잘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해 준다라는 말은 일본 기업에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품이 무분별하게 진출되는 걸 도와주는 조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일본의 상품 소비 시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지금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해가지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하고,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하겠다. 자, 이런 조처를 취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자, 신은행령이라고 하는 걸 자, 발표하면서 한국인, 이것은 자,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자, 합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 분야에서도 일본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대에는 이렇게 회사령 폐지, 관세 철폐, 신은행령 발표.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교과서 몇 쪽이냐? 교과서 168쪽 한번 보면 168쪽. 자, 한국 내 민족별 공장수와 생산액 되어 있는 거 여기 보면은 1920년에 회사령이 철폐되고 관세가 철폐되죠. 자, 회사령이 철폐돼가지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기업도 신고만 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을 세울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을 진출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고, 우리 한국인들도 신고하고 기업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년대 이후로 한국인 기업 수도, 자, 지금 여기 초록 색깔이 한국인 공장 수고 이 주황 색깔이 일본인 공장 수예요. 자, 지금 공장 숫자가 우리나라 공장 수도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여기 보면은 27년에는 조금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생산액을 볼까요? 지금 요게 지금 밑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수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일본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수예요. 근데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되잖아요. 4배. 일본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수가. 공장 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공장의 규모라던가 공장의 자본,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런 것들은 일본인이 소유한 공장이 훨씬 규모가 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기 이제 여기 PPT도 잠깐 보면 조선 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자본금 비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본금 밑에 부분 그리고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본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본금이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훨씬 규모가 컸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스스로 매듭짓기 요것만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식민 통치, 자, 무단 통치였고, 자, 경제 수탈 정책으로는 우리 대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 실시했다라는 거. 자,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결국에 농민의 지위가 약화된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소작농의 비율이 많아졌고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의 비율은 줄었던 거. 자, 그리고 회사령을 공포해서 허가를 받도록 회사 설립을 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통제했다는 거. 일본 기업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통제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뭐 금융이라던가 전기라던가 뭐 이런 철도라던가 이런 데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여러 어업령이라던가 조선 광업령 이런 것들 내리면서 자원도 침탈한 부분 확인을 했고요. 20년대에는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했죠. 자, 그래서 문관 총독의 임명을 가능하게 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를 변환하는 등 문화 통치를 표방했죠. 하지만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식량 문제는 쌀이 부족한 거였죠. 왜 쌀이 부족했었냐면 1차 대전 이후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쌀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늘려가지고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고 결국에 한국 농민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됐다. 자, 회사령을 폐지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 이런 정책의 결과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게 되었죠. 자, 이런 내용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했고요. 오늘 우리 수업한 내용은 반드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